안녕하세요. 칠판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채용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선택된 철도 관련 법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 시험 치는 건 철도 관련 법인데, 특이하게 철도공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시행령까지만 친다고 공지가 돼 있어서 철도관계법령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을 강의할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선우영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철도에 관련된, 특히 철도에 관련된 법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강의를 제가 관련 법이든 철도 관련 강의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워낙 타고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강의는 가장 오래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1987년부터 철도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 철도청 시험에 철도법이라는 과목이 영업사무직, 그때는 운수직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 철도법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시험 과목에 들어있어서 철도청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듣고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87년부터 했으니까 강의 경력이 한 37년이 된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반 대학에서 철도 관련 학과가 만들어진 게 2003년이에요. 2년제 대학 두 군데에서 2003년도, 그것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영주와 안동에 있는 두 개의 2년제 대학에서 철도 관련 학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은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과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에서 2004년도에 처음 일반 대학에서 철도 관련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 다 철도 관련 학과를 만들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올해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한 20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철도 관련 학과를 겸임교수로 철도 관련 과목들을 강의했고, 물론 철도에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들에 대해서도 지난 20년, 만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만 한 게 아니고 철도에 관련된 교재들도 꾸준히 출판을 해왔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교재도 있고, 또 학교에 교재용, 그러니까 학교 수업용 교재로 만들어서 학교에만 공부하는 교재도 있는데, 철도 관련법, 한동안 철도 차량 운전 면허 기관에 들어가기도 대단히 어려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철도 관련법, 요건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 관계되는 관련법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철도 운송 산업기사나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격증 가산점이 12점이나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재도 제가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만들어서 계속 개편해 가면서 학교의 수업용 교재, 혹은 몇 년 전부터는 그 온라인 강의, 특히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꾸준히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철도 고등학교까지 전국에 4개가 만들어져서 그쪽 학교들도 제가 출강이나 혹은 온라인 강의로 철도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도 법에 혹은 철도에 관련된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오랫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출제 경향이 변했는지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고시각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과목이 2학기 때부터 작년 후반기 시험부터 철도 관련 법령이 들어갔죠. 그래서 작년에 교재를 출판을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제자들이 대부분 복원해서 보내와서 거기에 좀 맞춰서 변형될 부분을 조금 변형하고 뭐 내용은 변형될 게 없습니다. 문제도 조금 보강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시험 공부가 급히 나는 바람에 출판사 사정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늦게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늦게 철도 관련법 강의를 오픈을 했고 또 철도 관련법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이 중에는 뭐 운전면허가 있어서 관련된 법 강의를 충분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법 강의, 철도에 관련된 법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 관련 법, 뭐 책에 지금 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험 치는 건 철도 관련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대부분 지금 학생들이 뭐 워낙 커뮤니케이션, 즉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다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형태의 책을 사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철도 관련법이라고 치게 되면 그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철도 관련법이라는 법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철도 관련법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1월 1일부로 철도청, 그러니까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에 언제까지? 2004년 12월 31일까지 무엇으로 운영이 됐다? 철도청이라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존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2005년 1월 1일부로 뭘로 바뀌었다? 기존 철도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철도청 시절에는 철도법이라는 하나의 법 가지고 통제가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가행정기관이니까 국가에서 관련된 법으로 다 공무원으로서 통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도 1월 1일 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뭐와 뭐를 분리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분리를 단행을 했죠. 물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가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무엇을 했다? 구조개혁을 했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나오는 3장 구조개혁 부분이 4장이 되겠죠? 구조개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 부분은 코레일이,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이렇게 맡게 되니까 철도청이 사라지게 되니까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철도법도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도법을 어떻게 돼요? 대신해야 되는 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에요. 그 외에도 여기에 있는 3개의 법 외에도 철도 안전법을 미시한 철도에 관련된 여러 법들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법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기존 철도청 시절에 철도안전법을 대체할
철도를 운영하는데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법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철도 관련법은 철도에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각 법마다 철도 관련법에 대한 해석들을 달리합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관련법은 어디에도 있다? 철도 관련법이라는 용어를 철도 차량 운전 면허의 제1과목이 철도 관련법이에요. 그럼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서의 철도 관련법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나 하면 철도 안전법 및 그 하위 규정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서 시험 치는 철도 관련법의 주는 뭐다? 철도 안전법이에요.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올해부터 철도 관련 법령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철도 안전법의 일부 조항이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철도사업법에서는 철도사업법 안에서 관계 법령이라 해서 또 6개의 법령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 법은 만들어진 법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도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신입사원들한테 철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이 작년부터 뭘 집어넣었다? 이렇게 철도에 관련되는 여러 법 중에서 3가지 법. 무슨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시험을 치겠다. 문제는 몇 문제를 치겠다? 10문제를 치겠다. 그 다음에 메이저 공기업들은 대부분 뭘로 친다? 오지선다로 치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시험 치니까 뭐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에 처음 책을 만들 때 당연히 오지선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오지선다로 만들었죠. 그리고 출제 문제가 겨우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철도 시험에 대해서 설명회를 아마 한국철도공사에서 개최했었을 것인데 그때 아마 직원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운전면허라든가 관제자격증명 같은 걸 취득한 친구들은 뭐 안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은 철도운송산업기사나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 같은 걸 본 친구들은 뭐 기본적인 거 나오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는 철도에 관계된 법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법 과목 공부를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면 어떻게 돼요? 법은 어디서 만든다?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죠? 국회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 명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 때 자, 법 테두리가 요만하다고 합시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니까 법 조문이 다 있고 그 법 조문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만 만든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골경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성문법 국가에서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 왜 제정돼야 되는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제청을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어떻게 돼요? 해서 법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통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뭐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큰 골경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법 조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 조문만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법 조문을 만들게 되면 법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행정부죠. 그렇죠?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 구멍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채우는 건 어디서 해라? 행정부에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 구멍을 채우는 걸 뭐라고 한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령. 그래서 명령은 크게 우리가 두 영역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권자입니다. 누구 명령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바로 뭐가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그 구멍을 채우는 명령을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가 잘 없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좀 끼어 있어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행정부에는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 있죠. 이 부에 장관이 뭘 만든다? 부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철도 관련 법령, 우리가 시험 칠 한국철도공사 철도 관련 법령에는 무슨 령은 아예 없다? 국무총리령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이 들어간 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국무총리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뭐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권자는 대통령이냐, 그 다음에 부령이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철도는 어디에서? 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돼요? 만들면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권자에 의해서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작년 후반기 시험에도 어떻게 돼요? 가장 출제자가 바꾸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명령권자를 바꿔놓는 건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대통령령을 국무총리령으로 바꾼다거나 국무총리령을 말 잘못했습니다.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꾼다거나 국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제가 공기업 출제위원도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기계선생이라서 기계공학과 기계일반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출제는 철저하게 다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원청에 작년하고 똑같은 곳에 모든 시험을 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고 위탁한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한 20개 정도의 출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출제 회사들은 각 과목당 서너 명의 교수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안각서 쓰고 아마 이미 철도 관련 법령은 출제위원이 선정이 돼서 출제를 하고 있게 되겠죠. 출제를 하고 있게 되는데 출제자들이 굉장히 이런 메이저 시험, 특히 수만 명이 치는 이런 메이저 시험에 대한 출제가 오게 되면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출제는 뭐 무난하게 하라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내게 돼서 다 10문제씩 맞아버리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너무 어렵게 내게 되면 또 수험생들이 대단히 또 어떻게 돼요? 불만의 글이 올라오게 되고 특히
법시험은 어떻게 돼요? 법시험은 굉장히 출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일단 명령권자는 명령권자에 의해서 대통령령이냐,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이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령, 즉 부령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또 크게 어떻게 구분한다? 집행명령이냐, 그 다음에 위임명령이냐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명령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골격을 누가 만들었어요? 골격을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법을 뭐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메워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메운다고 해서 바로 뭐다?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강하는 게 바로 뭐다?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별표라고 합니다. 별표라고.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뭐가 달려있다? 별표가 달려 있습니다. 즉 시행령에도 별표가 있고 시행규칙에도 별표가 있습니다. 뭐다? 표로 만들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서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복잡한 경우에는 뭘로 만든다? 별표로 만들게 됩니다. 이외에 우리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철도사업법에서 철도사업자가 무엇을 신청할 때 형식이 바로 뭐다? 서식이라고 얘기하고 뭐도 있다? 별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들어갈 때 표시를 해야 되면 그 규격까지 딱 나와 있는 게 서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는 한국철도공사 채용시험에서는 자, 우리가 명령 중에서 집행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서식, 별지 중에 뭐 싹 다 빼버리고 집행명령에서 시행령만 치는데 싹 다 빼버리는 것 중에 시행령에 포함된 별표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왜? 시행령에서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별표로 만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임명령이라는 건 뭐 우리 시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예 어떻게 돼요? 행정부로 위임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철도안전법 39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차의 편성, 운전, 신호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철도 신호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운전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안전법 39조에서 위임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이 중에 면허 따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 18조에서 위임한 도시철도 운전 같은 것들이 뭐에 해당한다? 위임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철도 관련 법이라는 과목을 시험 치는데 그 중에 집행명령인 시행령 중에서 뭐만 친다? 시행령 중에서 우리가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뭐까지만 시행령까지만 시험을 치겠다. 여기에는 시행령에 포함된 뭐는 포함이 된다? 별표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행령이 붙은 것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범위가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요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 법들은 어떻게 돼요? 볼륨이 굉장히 작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 관련 법 중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 철도청을 국가철도공단과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
즉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존 철도청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자산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사업법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우리가 치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관련 법령은 무슨 시험이다? 조문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문법 얘기를 했죠. 자, 모든 법의 일장은 총칙이고 뭐 이런 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는데 조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에서 법령정보센터나 저희 교재에 있는 조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시험은 조문만 치는 시험이 있고 판례까지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9급이나 7급 공무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행정법이라든가 기타 뭐 형사소송법 같은 거 경찰직 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뭐까지 공부한다? 판례까지 공부를 합니다. 판례라는 건 법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뭐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학교 주차장이 도로는 아니죠. 거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3심제죠.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를 남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은 도로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다?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걸 치는 친구들은 뭐까지 다 외워야 된다? 판례까지 외워야 되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는 한국철도공사 채용시험의 철도 관련 법은 뭐만 친다? 조문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은 아까 어디에서?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될 때 보면 황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인 자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찾아보면 뭐뭐인 자를 뭐뭐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할 수 있는 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 조문이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원들이 찬성해야지만 뭐다?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만 친다? 조문만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문만 다 외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법을 제가 강의는 굉장히 오래 했다고 했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법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다 뭐 하려고 한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법 시행령, 시행령까지를 전문을 다 암기해 버리게 되면 뭐 다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언제 다 외우냐라는 겁니다. 법 조문이 이 세 개의 법이 볼륨이 적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개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곳에 특강을 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기회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 종목, 여러 영역, 뭐 이번에는 운전직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죠. 여러 직종이 있게 되겠죠. 그 직종에서 모두 쳐야 됩니까? NCS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직업기초능력이죠. 직업기초능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도 기계일반이나 전기일반을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선생이지만 사실은 연력학, 재료학학, 유체학학, 기계설계, 기계재료, 전기 과목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사실 볼륨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10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 10문제 중에서 누구는 어떻게 돼요? 9개를 맞는데 내가 5개나 4개를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바로 뭐다? 우리는 요 3개의 법이 볼륨이 크지 않고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 뭐 10개를 다 못 맞겠지만 내 목표가 9개다 그러면 9개를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는 반대다? 무조건 다 외우는 건 반대입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한정된 시간에 전공도 해야 되고 직업기초능력도 해야 되고 관계법령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법은 저는 물론 암기하면 됩니다만 암기를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반드시 뭐는 아니다. 암기해서 공부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들을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숲을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법을 공부하게 되면 각 법마다 전체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를 뒤에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뒤에서 얘기한 뭘 봐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할 점수를 생각해서 시간을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 책을 만들 때 과연 출제자가 저도 출제위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낼까? 출제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출제회사에서 어느 회사 그건 모릅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느 회사의 문제는 모르지만 출제위원한테 많은 수험생들이 치는 시험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메이저 시험이구나. 그리고 특별하게 좀 에러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에러가 있게 되면 출제회사 그 다음에 출제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시험에서 철도공사의 전기 일반이 문제가 좀 있었죠. 왜?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개를 갖다 놓고 10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철도공사법을 22조밖에 안 되는 이 법을 가지고 정말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철도공사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제는 20문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예상할 때 이 한국철도공사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많아봐야 2문제. 근데 2문제 내기도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 예상이 빗나가서 한국철도공사법에서 2문제가 나왔죠. 나머지는 4개, 4개, 2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아마 같은 회사에서 시험을 대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4개, 4개, 2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출제자한테 무조건 그렇게 나라라는 건 오다가 오지 않습니다. 상중하만 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이 응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벨 높은 문제도 한 3개 내고 중간거 4개 내고 그 다음에 한 3개 내고 뭐 대충 이 정도만 오지 출제자한테 뭘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출제하시는 분은 이미 출제가 끝났겠죠. 출제가 끝났는데 왜냐하면 출제한 이후에 2중, 3중의 검증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문제, 4문제, 2문제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죠. 하반기 시험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가 복원한 부분은 제가 한 2주 후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해 봐야
법을 전혀 안 본 친구들, 이제 막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법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 한 2주 후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작년에 저희 책에 지금 있는 기출문제는 작년에 직렬마다 문제가 조금씩 달랐어요. 운전직하고 그다음에 무선제어도 그렇고 조금씩 달랐는데 그 10문제는 뭐다? 운전직 쪽의 영역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2주 후쯤 기출문제를 분석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 4, 2. 근데 이게 반드시 이번에 지켜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나는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내고 여기서 3개 내고 2개 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출제자들이 그 전에 기출문제, 이런 메이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이 출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출제자한테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는 보통 알려주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10문제밖에 안 되지만 사실 워낙 범위가 넓은 시험이죠. 직업기초능력, 전공, 철도관계법령을 다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시험이고 또 제가 출제를 하면서 느낀 게 직업기초능력이나 예를 들어 기계일반이나 전기일반이나 토목일반이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맞을 수 없는 영역들이 한 30%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철도관계법령 한두 문제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남들이 8개, 9개 맞는데 내가 6개나 7개 맞게 되면 더 어려운 전공 과목에서 1개나 2개를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10개 다 맞으면 좋겠지만 9개를 목표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각 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